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나라로부터 이 100억대의 빚을 졌는데 수십 차례 빚 독촉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관직에서 물러난 조국 전 장관이 매일같이 등산을 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그런가 하면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이사장이 한겨레신문과 JTBC 그리고 손석희 사장까지 모두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비판했을까요? 잠시 후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내내 집회는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그 집회 현장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성장 엔진이 식는데 집값만 폭등하고 있다. 동아일보 일면이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중병 걸렸다 이렇게 썼어요. 자, 홍 총리 올해 2.4% 성장 어렵다. 아예 못 박았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 2.0에서 2.1%로 낮췄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치를 왜 계속해서 낮춰잡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그나마 그것도 달성하기 쉽지 않다. 비관적인 반응입니다. 생산, 소비 부진 속에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신규 부동산 원가까지 공개하고 상한선까지 두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강남에는 한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비는 부진한데 집값만 계속 오르고 있는 것, 이 대표적인 경제의 부정적인 신호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을 할 방침인데 주가 바뀔 때마다 이번 주 안에라는 말을 계속해서 검찰 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 내부에서 뭔가 고민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고심을 하고 있다.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소환에서 조서만 열람했다.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뇌종양, 뇌경색, 의료 기록 검토 아직도 이거 갖고 실갱이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진단서 아직도 안 냈다는 겁니다. 과연 이번 주 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지 그렇다면 법원은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동생 때처럼 영장을 기각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한전, 한수원, 건보, 공단 등등 정부 경영 평가 빚 10조가 늘어났는데 정부는 경영 잘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임원들에게 11억 성과급 잔치까지 했다. 지난해 공기업 35곳을 조사했는데 순이익은 3조 줄고 총 부채가 9조 원 급증했다. 빚이 10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뭘 잘했다고 성과급까지 줍니까? 청년들은 취업할 일자리가 없는데 알바 자리만 넘쳐나고 있는데 뭘 잘했다고 공기업 임원들한테 성과급 주고 있습니까? 정부의 경영 평가 기준이 의문스럽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책임의 배점을 높였다는 겁니다. 수익성이 악화돼도 고평가가 가능하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윤 총경 아내와 관련해서 해경만 주로 가던 해외 공간에 경찰로서 최초의 파견이 됐다.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이죠. 윤 총경 아내가 말입니다. 해경은 해양 요충지에 웬 육지경찰이 그것도 경찰 최초로 파견이 되느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경은 당시 아내가 해외 공간에 이례적으로 파견됐을 때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전 수석과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외교부에서는 점수가 가장 높아서 이례적으로 선발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민정수석실 때 왜 이렇게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지 이것저것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자, 주한 외교관 동성 배우자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청와대 법적 배우자로 공식 행사에 처음으로 초청키로 했습니다. 동성 배우자도 이제 배우자로 공식으로 인정한다. 청와대는 이렇게 밝힌 겁니다. 터너 뉴질랜드 대사 부부가 첫 수혜자가 됐습니다. 녹지원 리셉션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만났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동성혼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어린이 주차장 사고 막는다더니 우리 국토부가 1년 넘게 손 놓고 있었다. 하준이 사망 사건 뒤에 국토부 대책 발표했지만 시설 개성 등 행정명령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탁상 공론만 했지 적극적인 행동에는 국토부가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야 지자체에 안전을 강화하라라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국토부가 1년 넘게 뭘 했는 건지 오늘 한겨레 신문이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화묵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초부터 선발 등판했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의 앵커 출신 신선한 패널,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배윤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산행 중 조국 전 장관이 며칠 내내 산행을 떠났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우면산을 찾았습니다. 등산 스틱까지 들고 가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우면산에서 조국 전 장관을 알아본 주민들은 과연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손석희 유시민 이사장이 KBS를 저격하고 돌직구쇼 박용진 저격하고 그리고 한겨레를 저격하고 이번엔 JTBC 손석희 사장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세 번째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종북단체의 청년들이 이번엔 주한미 대사관 관저를 침입했습니다. 고양이는 무슨 말일까요? 잠시 후에 이 3가지 키워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부인 영장 기록 이번 주 중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 언론 매체에 의해서 산행 중인 사실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살펴보겠고요. 지금 들어온 뉴스 속보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영장 청구할 것으로 조금 전에 보도를 해드렸는데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조금 전 청구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발빠르게 뉴스 속보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가지 이상 횡의를 검찰이 영장 청구에 적시했다라는 사실도 저희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방해 혐의, 자, 두 번째는 업무상 횡령 혐의,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증거인멸 위조 교사. 이 3가지 혐의를 바탕으로 검찰이 정경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먼저 이 속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변화묵 변호사님, 야, 이게요, 검찰이 꼭 한 주 시작하면서 월요일 돌직구 방송 시작하면 뭔가 압수수색, 뭔가 구속영장 청구를 해왔는데 지금도 딱 한 주 시작하면서 돌직구쇼 시작할 때 구속영장 청구하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자, 3가지 혐의예요. 네. 쭉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그다음에 증거인멸 위조라든가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혐의 3가지를 적시했습니다. 예. 업무방해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딸의 표창장 위조 문제과 관련해서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적용됐을 걸로 추측이 되고요.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거다? 그렇죠. 대학의 입시 업무를 그 위조된 표창장이라든가 위조된 경력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대학의 입시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고 그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그것이 이제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업무를 방해한 거죠. 예. 대학의 업무를. 업무상 횡령은 아마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제 오촌 조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빼돌렸다라는 계속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아마 그 사모펀드에 있는 돈을 이제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나 아주 추측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증거인멸
위조라든가 증거인멸 교사 같은 혐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범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증거를 빼돌려라, 증거를 없애라라고 하는 증거인멸 교사 같은 범죄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적용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당초 이제 건강이 중요한 병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언론에서는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 많은 법조인들은 건강 문제는 그렇게 구속영장의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왔었습니다. 또 이제 뇌경색이나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가 알듯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제 골든타임 3시간 내에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 상태로 봤을 때는 병원에서 종합적인 진단을 받고 하면서 그 와중에 MRI로 발견한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검찰 쪽 자문 의사들 입장은 이것은 뇌경색 증상이 발현돼서 쓰러진 거라기보다는 몸을 관리하면서 그런 현상이 그 나이 때 여성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뭐 진단서라든가 의료 기록이 들어왔을 텐데 그것이 아닌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건강 문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마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큰 갈래는 세 가지인데 세부적인 혐의가 지금 더 확인이 됐습니다. 총 11개의 혐의를 검찰이 영장에 기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방해 혐의, 두 번째 위계공무 집행 방해, 세 번째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네 번째 위조 선문서 행사, 다섯 번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섯 번째 업무상 횡령, 일곱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 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야, 지금 1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11개 가까이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의 혐의를 기재해서 현재 청구를 한 건데, 자, 박정화 대변인, 앞서 법원이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사실은 웅동학원에서 돈 받고 교사를 채용해주고 돈 전달한 브로커한테 몇 천만 원씩 주면서 야, 너네 좀 해외로 나가 있어 까지 했는데도 영장 기각했단 말이에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혐의가 벌써 11가지. 과연 법원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지 이제 궁금해져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했던 것처럼 조국 장관의 동생이 영장이 기각이 됐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범들은 다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데 그 건강상의 이유도 뭐 석연치 않은 이유였는데 이번엔 과연 그 검찰이 신청한 영장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검찰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동생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경심 교수의 신변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일단 크게 세 가지 혐의는 그동안 저희가 쭉 얘기했었던 것들이 다 망라돼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11가지 중에 심지어는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까지 가는 거 보면 저희가 얘기했었던 뭐 그 표창장 위조 문제 아니면은 사모펀드 관련한 문제, 운동하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 있는 혐의를 검찰이 입증할 자신이 있어서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듭니다. 다만 그 뭐 제가 법조 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장 전담 판사가 4분이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이제 근무하시는 판사가 지난번 조국 장관 그 동생의 영장을 기각했던 A 판사와 또 다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을 혹시라도 뭐 그때 했던 판사님이 또 맡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판사님이 맡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원이 이 청구된 영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조국 장관을 둘러싼 사태의 국면이 굉장히 또 변화를 맞게 되는 아주 주목되는 한 주가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특히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뭐 업무방해나 허위 작성 공문서, 위조 선문서는 변함 변호사께서 조금 전에 잘 설명해 주셨고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특히 펀드와 관련해서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투자처를 자기 돈으로 세우고 나서 그 투자처를 통해서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검찰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업무상 횡령이라고 들어간 게 바로 오촌 조카에게서 돈을 돌려받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오촌 조카가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란 말이에요. 횡령한 돈을 전달받으면 정경심 씨도 당연히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이 된다. 검찰이 이렇게 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 윤석열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사실은 검찰은 훨씬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그나마도 지금 그 정도에 나오는 것은 검찰이 정보가 나가는 걸 막고 있어서다. 제가 일부 들은 얘기는 그보다 훨씬 뭐 특수통이나 사모펀드 관련된 전문가들이 투입되지 않고서도 예. 상당히 그동안의 검찰 쪽은 자신만만할 정도의 상당히 많은 어떤 정경심 주변 예. 오촌 조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황과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이렇게 그야말로 어리숙하게 했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쑥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초 자체가 남편이 어쨌든 그 말하자면 민정수석으로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부터 생기는 거고 예. 아시는 바와 같이 김경록 씨가 상당히 친절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매우 객관적으로 서술한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의 저항 증거상 나타나고 또 사채 시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프라이빗 에퀴티 시장을 몇 군데만 체크해도 다 드러날 수 있는 예. 더군다나 블라인드 펀드라서 뭐 보고가 안 된다. 이건 사실도 아닌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영주 의원께서 사실은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잖아요. 조국 전 장관 청문회에서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말 자체가 지금 사실이 아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현재 적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정말로 자 9시 한 6분, 4분에서 6분 사이에 뉴스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오늘 관련된 지금 기사 또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다. 아마 많은 지금 기자들이 지금 저희 속보 보고 아마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 뭐 저희가 기사도 없고 뭐 준비된 것도 없기 때문에 뉴스 속보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거의 라이브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이에요. 딱 조금 전. 월요일 아침 9시 반에 쳤다는 건 기다리고 있다가 검찰이 법원에 쳤다라는 의미거든요. 자신감이 있다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 정경심 씨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배우자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무려 11가지나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것,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됐다라는 것, 그리고 횡령한 돈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동양대 PC 반출과 관련돼서 증거인멸 혹은 증거인멸 위조 교사 관련해서 검찰이 모두 다 혐의를 기재했다. 증거를 갖고 있다. 이제 공은 법원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 여기서부터 자, 김변 박사님 보세요. 조국 전 장관은 나와 아내는 모르는 거다라고 초반에 얘기를 하다가 청문회에서 뭔가 근거가 나오자 만약에 아내가 표창장 위조 같은 거 그렇게 했다면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보면 검찰이 적시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판이 이루어지겠는데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돼서 정경심 씨 구속된다면 보세요. 아내가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것. 아내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것. 딸의 표창장. 과연 남편이 몰랐을까? 두 번째. 본인의 오촌 조카로부터 횡령한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혐의는. 정경심 씨의 오촌 조카가 아니라. 그렇다면 남편은 본인의 오촌 조카에게 아내가 횡령한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 세 번째, 본인의 자산이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관련돼서 본인의 자산이 들어갔는데 남편이 과연 몰랐을까? 그리고 네 번째, 아내의 동양대 반출에 대해서 검찰은 증거 위조, 증거 은닉교사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남편의 이 사실을 몰랐을까? 크게 세 가지에서 조국 전 장관이 같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사모펀드 문제가 조금 전에 자본시장법 위반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있었는지를 정경심 교수와 함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만약 사모펀드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의 공범이라고 적시된 돈을 받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돈이 어떻게 가게 됐는지에 대한 흐름 등을 아마도 조국 전 장관이 모를 수 있었겠느냐라고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 자막에 나오는 것 중에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위 작성된 공문서라고 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 증명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립대학교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와 인턴 예정 증명서를 대학 입시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다면 이것이 이제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조국 전 장관이 교수 시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곳은 정경심 교수와는 무관한 곳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허위 공문서가 작성돼 있는 부분들을 행사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한 부분들은 과연 나중에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인 방배동 자택에서도 PC가 교체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드디스크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구속영장에 이 모든 것들을 정경심 교수 한 명의 일로 적시가 되는지, 아니면 공범으로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떠한 관계로서 적시가 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증거 은닉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뭐 명백하게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은닉 혹은 증거 은닉 교사한 거다. PB 불러다 하드디스크 교체시키고 PB랑 같이 동양대에서 PC 빼내고 노트북 가방 받아서 대포폰으로 통화하고 남편이랑 아직도 노트북 안 내고 있는 것 은닉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말이에요, 박정화 대변인. 예. 하드디스크가 교체되던 그날 바로 조국 전 장관의 방배동 자택 안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PB와 조국 전 장관이 만났잖아요. 네. 설렁탕 먹었잖아요. 먹었죠. 설렁탕 먹은 조 전 장관 몰랐냐는 거예요. 저희가 뭐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집에 있었던 시간만으로도 굉장히 1시간 가까이 됐던 시간이니까, 그리고 집에서 어떤 모르는, 뭐 그 전에 얼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남자가 무언가 작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집주인인 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건에 대해서 과연 조국 장관이 몰랐을까라는 의심을 많이 했는데, 좀 전에 김혜민 박사도 조금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지금 그 정경심 교수는 6차례 그냥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지금 오늘 아침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지금 없어요. 예. 근데 여기에 과연 그 구속영장에 어떤 내용들이 지금 쭉 11가지 혐의가 검명이 됐는데, 위조공문서 행사에 관한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모펀드 관련해서 재산이 잘못 신고됐다면 여기 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공범 혐의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검찰은, 근데 지금 11가지 혐의 중에서는 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거는 지금 검명되지 않았어요. 거론되지 않았어요. 과연 그러면 검찰은 조국 장관을 아직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건지, 아니면 조국 장관과는 전혀 관계 없는 걸로 조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빼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영장 청구됐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영장 심사하고 청구, 그러니까 구속 혹은 기각, 이게 언제 정도 나오죠? 변호사 변호사님? 오늘 아마 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영장 실질심사기일이 내일쯤이나 내일 오후 정도 잡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 오전에 하게 되면 아마 변호인들과 그 판사 사이에 이제 치열한 아마 공방이 벌어질 것 같고, 한 4-5시간, 대여섯 시간 정도 하면 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2-3시, 서너 시까지 아마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면은 밤 잘 12시 넘어서 자정에 대해 아마 결정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자정. 그렇죠. 내일 자정이면 예. 결과 나온다. 네. 그러면 내일 모레 돌직구쇼에서는 바로 그 결과 볼 수 있겠네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이틀 뒤. 예. 자, 그럼 오늘 월요일이니까 수요일 돌직구쇼 시간대는 뉴스토퍼 들어오겠군요. 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는지 그렇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지. 네. 자, 여기서의 변수가 장희영 교수님, 아프다예요. 네, 맞아요. 정경심 교수는 아프다. 뇌가 아프다. 그것도 주진우 씨가 대신 말해줬잖아요. 근데 아직 검찰에 확인해보니까 주말 사이에도 제대로 된 뇌종양 진단서 제출 안 한 건데, 입원 증명서는 냈잖아요. 자, 과연 법원이 그 입원 증명서를 바탕으로 구속할 만한 만큼의 건강상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까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게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에 맞는 법적 요건을 갖춘 제대로 된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라라고 정경심 씨에게 이제 검찰이 요구를 한 상태에서, 사실 주말 동안에 그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새로 떼어오라라고 저는 들었는데, 네. 그게 참작이 된 건지 아닌지까지는 지금 속보만 나온 상태로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새로운 진단서 내용상 초기에 주진우 씨가 주진우를 통해 언급됐던 뇌종양이냐, 뇌경색 이런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 제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의 가장 큰 부담감은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 혐의나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진단서가 정말, 만약에 추가로 제출된 진단 있든 없든 간에 그 새로운 진단서에 정말로
정말 아주 심각한 게 아닌 이상은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겠다는 검찰의 의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에 국감에 나와서 얼핏 전달한 내용상으로도 사실 우리의 수사 결과는 굉장히 특이할 점들이 있었다. 다만 우리가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할 만큼 뭔가 결정적인 또 다른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자,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서 검찰은 일단 수사를 마무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수사를 마무리했고 수사 마무리한 그 결론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를 해서 법원에 청구를 한 건데, 자, 변호인 변호사님, 그러면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 결과는 언제쯤 발표하는 건가요? 통상? 피의사실 공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표한다기보다는 아마 검찰에서는 구속이 될 여부를 떠나서 공소장으로 아마 모든 결과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흔히들 검찰은 공소장으로 얘기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거 참 멋있는 말이에요. 검찰의 모든 사안이 공소장으로 얘기한다. 것이고, 사실 검찰에게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주에 그 18일 날 정경심 교수의 사무소 위조 첫 재판이 열렸었죠. 그때 이제 변호인들은 지속적으로 증거 기록을 봐야지 우리가 재판을 대비할 수 있지 않겠냐고 강력히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검찰에서는 다른 공범들에 대한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어쨌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기록을 봐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2주 이내에 좀 복수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주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사무소 위조 재판에 있어서도 뭐 변경시의 변호인 쪽에서는 증거 기록을 꼭 어떻게 재판을 하라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라는 공방이 될 거고, 판사 입장에서도 아니 사무소 위조 재판이 하라는 말이냐 말라는 말이냐, 공소장 가지고 어떻게 재판하겠느냐, 증거가 없는데 라고 나오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사실 이번 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아마 이번 주 영장을 치든지 뭐 기소를 하든지밖에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을 걸로 보이고요. 예, 검찰에게도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건데, 자, 앞서서 조국 전 장관을 김영주 의원님, 이 지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동양대 PC 반출 관련돼서 그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간 거다.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 수사 멈춰야 된다. 윤 총장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국 검찰이 뭐 아직 구속영장이긴 합니다만 영장에 그거 증거 인멸인데 라고 썼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조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뭐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조국을 수호하고 검찰 개혁 주장하신 분들이 이제 검찰을 보는 인식 자체가 검찰은 충분히 우리가 제출한 자료조차도 왜곡시킬 수 있다. 자기 편에 유리하게 이렇게 빼먹을 수 있다. 또 혹은 나아가서 그 본 사건과 상관없는 부분들을 별건 수사로 다시 옥죄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하나하나 그동안에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정경심 씨가 증거 인멸 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교사, 방조 이런 것들과 연계되는 어떤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밝힌 것처럼 실제적으로 피의자가 되기 전에 자기가 압수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느꼈다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는 그거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거다. 또 실제로 김경록 씨도 본인이 아무리 아무런 것을 말하자면 변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증거 인멸에 속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 검찰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는 정도이지만 검찰에게 그것을 조작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좀 과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사태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증거 인멸 또 인멸에 대한 교사, 방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증거를 많이 갖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증거 인멸이다. 그리고 검찰은 여의도 국회 앞에 켄싱턴 호텔에 CCTV 화면도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투증권 김경록이 노트북 가방을 건넸더니 정경심 교수가 공기계 2개를 꺼냈다. 아이폰으로 보인다. 그래서 빈 유심을 꺼내서 공기계에 유심을 꼈다. 그런데 낄 줄 모르던 정경심이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 라고 해서 김경록이 호텔 로비에서 클립 가져다가 그거 껴줬다. 그리고 나서 누구랑 통화하나 봤더니 남편이랑 통화하더라. 남편이 누구냐? 조국 전 장관이더라.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고 전달해준 김경록도 이건 증거인멸 맞다. 라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뭐 증거인멸이다라고 본 건데, 자, 그렇다면 변함우 변호사님, 통상적인 수준에서 구속영장에 지금 11가지 혐의가 나왔고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 직접 증거들까지 포함해서 많이 확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영장은
청구되냐? 그러니까 구속이 됩니까? 아니면 영장이 기각이 됩니까? 이 정도면.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기억을 반추해 보시면 특정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뭐 10가지, 11가지 범위가 적용됐던 것은 국정농단 이후로 사실 없죠. 대부분 개인들은 잘해야 두세 가지, 서너 가지 범죄 정도만 해서 영장을 치거나 구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지 어떤 사람이 10개, 11개의 죄를 범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 외에는 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본인은 여러 가지 항변이 가능하겠지만 그걸 다 차지하고서라도 근데 왜 증거인멸 가능성이 이렇게 크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그동안의 정경심 교수의 행적을 볼 때는 객관으로 봤을 때 이것은 향후의 범죄 중대성을 다툴 건 둘째 치고라도 너무 증거인멸의 좀 여지가 너무하다라는 점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하다못해 아프다는 점에 있어서도 저도 그래서 관련돼서 한번 신경과 전문의에게 한번 좀 자문을 구해봤었는데 사실 50대, 60대 여성 정도 되는 경우에는 남성도 그렇고 누구나 뇌혈관이 다 막혀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뇌경색으로 가면 이제 뇌혈관이 막히는 걸 말하는 건데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바로 쓰러져가지고 3시간 이내에 응급수를 하지 않으면 이제 바로 이제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50대, 60대 남성, 여성 누구나 다 MR을 찍게 되면은 아주 작은 혈관 같은 경우는 막혀 있는 건 상당히 많이 있대요. 그럼 거기서 굳이 진단을 하자면 그거는 뇌경색으로 진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뇌 MRI라든가 아니면은 진단서를 이제 갖다 냈을 때 검찰 출신의 이제 의사들이 보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이 나이 때 누굴 갖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아프다고 이걸 썼다라는 거야? 이건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더 농후한 거 아니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의사 출신 검사. 그렇죠. 아니면 이제 검찰 내부도 이제 의사들, 자문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를 갖다가 이제 의견을 구하겠죠. 과연 이것이 정말 구속 상태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냐. 정말 이 사람을 뭐 병원이 아니라 구치소에 가게 될 경우에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바로 쓰러져서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통상적으로 그냥 관리만 해주면 나을 수 있는 질병이냐. 다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자신 있게 지금까지 혐의를 봤을 때는 우리는 영장을 치려고 하는 것이고 아프다고 하면 갖고 와봐라. 우리가 의사 출신 검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문의사들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자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증거인멸의 염려가 너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그래서 변호사 변호사님이 보시는 결론은 구속이냐 아니냐? 구속이죠. 네. 구속. 김영주 의원님은요? 뭐 지금 현재의 만약에 검찰의 증거 입수라든지 축적된 또 그 죄의 종류까지 분단하면 구속해야 맞다고 봅니다. 박정화 대변인은요? 저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에 거명한 11가지 혐의 외에도 사실은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면 검찰은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에 굉장히 자신감과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사실은 국정감사가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는 사실은 내년부터 있을 513조 슈퍼 예산에 대한 그 예산 심의가 들어갑니다. 어쩌면 조만간 그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가서 설명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내일 만약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돼서 정경심 교수의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오면 모든 뉴스는 다 절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오늘 나를 택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는 검찰로서는 분명한 자신감이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청구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런 측면에서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세 분 다 구속을 피할 수 어렵다. 두 분도 좀 여쭤볼게요. 짧게. 어떻게 저도 생각하십니까? 세 분과 같은 생각이에요. 일단 혐의가 너무 네. 많고 관련자들이 구속.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게 만약 기각이 된다면 오히려 또 반발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박사님.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만약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동생처럼 영장이 기각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재판부를 향한 시민적 분노가 굉장히 좀 크게 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게 된다면 과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될지 말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전환 분기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은 한 번도 이 부인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깊게 사과하거나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한 적이 없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맞물려서 송구하다 정도의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가 돼서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채로 기소가 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권,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청와대까지 상당한 부담감들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저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 저희 도지구쇼 패널 분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가 분들이긴 하지만 뭐 다 지금 전원 만장일치 구속이 될 것 같다.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근거로 이제 평가를 해주셨지만 저희들의 평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장 전담 판사분들이 아니니까.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구속을 예상했지만 뒤엎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봐야 된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내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 아마도 수요일 아침 저희 돌직구 이슈 때는 결과를 여러분께 보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구속입니까? 기각입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남편 조국 전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 매체에 의해서 조국 전 장관의 근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조국 학교 안 나가고 매일 등산. 자, 복직을 했는데 복직 다음날부터 3일 연속 우면산, 방배동 자택에서 가까운 우면산을 등산을 했다는 거예요.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오른손에는 지금 등산 스틱까지 짚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등산복은 아니고 가벼운 외투와 가벼운 바지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등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등산 스틱 보이시죠? 뭔가 상당히 지금 생각을 정리했던 게 필요할까요? 지금 3일 연속 복직 다음 날부터 우면산을 간 거예요. 선글라스도 지금 꼈다고 해요. 복직 이후 자택 머물며 학교 출근하지 않고 휴직계나 휴가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치과 진료, 개인 일정, 그리고 복직 다음 날부터 3일 연속 모자와 선글라스를 끼고 우면산을 등산한다. 자, 근데 알아본 시민이 등산하다가 뒤에서 얼굴도 두껍다 라고 조국 전 장관의 얘기를 한 걸 기자가 듣고서 상세하게 오늘 기사를 썼습니다. 서울대 관계자, 교수들은 따로 근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실 출근 여부까지 일일이 파악은 불가능하다. 서울대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장영 교수님, 빨간 날에 공휴일에 등산하는 것 같고 대한민국에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한 달 월급까지 다 받잖아요. 조국 장관 받았잖아요. 그런데 강의는 안 하지만 적어도 복직을 했으면 연구실에는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크데이 때는 남들 다 일할 때. 이런 비판이 나와요. 맞아요. 지금 일일이 근태 확인을 학교 측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교수는 강의가 없는 날이라고 해서 학교를 안 나가면 좀 눈치가 보이죠. 눈치 보이죠. 사실이죠. 월급을 받는 이유는 강의도 하지만 연구도 하라는 것이고 게다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보다 꽤 오랫동안 학교를 비웠잖아요. 이런 경우에 새로 새 학기에 만약 강의를 준비하려면 아무리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연구 자료를 보기 마련이고 또 새로운 어떤 이를 강의 슬라이드에 집어넣을 만한 예시 같은 거를 찾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의 지금의 이 행태를 다른 교수들과 굳이 비교해서 비난하는 건 무리는 있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일단 일반 교수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주인공이고 일반 교수들처럼 복직하기 위해서 연구실을 간다면 과연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언론이나 여러 가지 전화도 올 수 있고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일반 교수들 같더라면 애초에 민정수석이 됐을 때 사직서를 또 내는 게 어쩌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은 일반 교수들과 좀 다른 길을 걸었었고 오히려 지금이 일반 교수들과 비슷한 길을 걷는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 학교에 가지 않아야지. 아마 본인도 이것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병원 이름 기재 안 한 진단서처럼 내가 학교를 가는 게 학교에 피해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또 이런 선의로 본인의 행동을 굳이 해석을 해서 학교에 안 나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산행 때 어떤 생각을 할까에 대한 고민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이나 지나온 지금의 이 결과에 대한 걸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그러니까 약간 좀 본인 중심의 본인이 이제 큰 일을 해야 검찰개혁에 앞장서 있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SNS에도 굉장히 많이 피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내가 또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여러 가지로 참 상황에 따라 생각이나 가치관이 변화하는 모습이 조금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교수가 강의 없으면 출근 안 하고 등산 가도 되냐. 그것도 지금 논란이고. 예컨대 비슷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지만 기자들 기사 없는 날 있거든요. 기사 없어도 출입처가 가는 회사 출근해서 다 근무 시간 취재하거든요. 교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김弁박사님. 본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표 수리한 지 20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했다. 그것도 서울대학교 직원이 대신 복직계까지 써줬더라라는 강한 비판과 논란이 있으면 의식적으로라도 월급 도둑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학교에 출근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 아닐까요? 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들에게 상담을 요하게 되는 그런 주간의 날짜 같은 경우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등산 가고 싶으면 네. 휴가 쓰면 되잖아요. 휴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휴가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조국 전 장관이 결국은 사직하게 됐던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아내의 건강 상태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뇌경색, 뇌종양 등에 대한 진단으로 상당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면 아내를 진정 사랑하는 남편의 입장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에게 그 간호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저렇게 이제 등산을 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동안 했던 아내가 아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간호 그리고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모습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던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들이 사실일까? 하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올라가는 과정 사진에 찍혔을 때는 전화를 누군가와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많은 생각들이 복잡할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오로지 고심되고 있는 지점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결국 재판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아내에 대한 구속영장이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본회의 재판 여부까지도 신경이 안 쓸 재간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에서 복직을 통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진 않더라도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연구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봉급을 받는 만큼 기여하게 해야 되는 교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본인 스스로 그 안가주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전히 SNS에 써놓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지식인의 사회 참여에 관한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나는 폴리페서와 다르다. 지식인으로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으로 갔고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그러한 안가주망을 실천하게 되는 그러한 지식인의 입장에서 이제는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게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안가주망에 실천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박정화 대변인 춘초관장 하셨으니까 청와대 직원들 많이 업무 지휘하셨잖아요. 저희들은 10분만 늦게 출근해도 우리 부장이 전화해서 야 너 어딘데 어떡하지 않아? 이러는데 서울대학교는 그 근태 체크도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 요새 이제 근태 체크 안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을 그만두고 과연 정말로 서울대 복직 신청을 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근원적인 문제는 얘기를 더 붙이지 않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이 다 판단하실 거라고 다 내려놓고라도 그러나 저는 지금 조국 장관이 현재 시점에서 등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가피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한번 돌아봅시다. 서울대 복직 신청을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조국 장관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전에 화면 봤습니다만 학생들이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그 표창장을 위조된 표창장을 돌리면서 조국 장관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조국 장관이 서울대 출근을 하려고 했다면 우리 학생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니까 물리적으로 출근을 저지는 하지 않았어도 연구실 앞에 가서 교수님 면담 요청을 했을 거예요. 면담 요청하고 과연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교수님 얘기해달라고 신청을 할 거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이 지금도 아마 학교 가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해서라도 학교 못 가고 등산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 아쉬운 건 그럼 월급도 좀 안 받았으면 이런 거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하면 그 복직 신청을 안 했어야지. 맞아요. 예. 그러게요. 아니, 휴가서라도 제출했어야죠. 등산하고 싶으면. 왜 남들은 다 하는 걸 이렇게 안 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나라로부터 빚을 졌는데 액수가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그리고 빚 독촉을 100여 차례 받았다. 그런데 18년간 이걸 묵였다.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100여 차례 빚 독촉, 18년간 뭉갠 조국 일가 의혹이에요. 2001년, 2019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부예요. 캠코, 조국 일가 웅동학원에 채무 128억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나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128억 원을 갚아야 돼요. 한 푼도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코가 113차례 빚 갚아라 독촉을 했는데 재산조사, 상환 안내까지 했다는 거예요. 통화시도 16번, 우편한대 68번, 재산조사 17번, 실거주지 확인 5번.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해도 한 푼도 안 갚았다. 2014년 5월 조 전 법무장관 모친 캠코 채무 독촉 전화에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다라고 전화 통화한 사실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7개월 뒤에 부산 해운대 빌라를 며느리 이름으로 구입을 했다. 빚은 못 갚는데 부산 해운대 빌라는 샀어요.
2014년, 2019년 캠코 조국 동생 회사에 이번에 영장 기각된 25번 빚 갚아라 독촉 전화했지만 아예 응답은 안 했다. 대단해요? 조국 동생의 거짓 해명, 예전 운영하던 회사 빚 최근에 알게 됐는데 진작 알았다면 달리 했을 것이라고 청문회 직전에 이런 입장문 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빚 독촉 전화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결국 조국 동생도 청문회 직전에 거짓말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대단한 가족이에요. 김영주 의원님, 만약에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야, 너 100만 원 이번에 세금 안 냈어? 빨리 내! 라고 독촉 전화 오고 막 경고문 날라오면 손 떨려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나라에 빚독촉을 받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금액이 상당수고 100여 차례 빚독촉했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까? 예. 우선은 액수 자체가 지금 한 128억 정도 되니까 사실은 1억, 2억씩 나눠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너무 커지면 사실은 좀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김경록 씨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에 의하면 김경심 씨나 이 조국 교수 가족들이 상당히 빚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굉장히 최근 했다라고 하는 한 번에 어떤 이 부분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했다.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러한 사모펀드 의혹이라든지 뇌물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과정 자체가 과연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죠. 2014년도에 독촉을 받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은 이혼한 전처의 이혼한 며느리한테 차명으로 빌라를 구입시켰다. 2억 7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돈을 빼돌리기 위한 그런 어떤 나라로부터 빚을 갚지 않는 대신에 차명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면에서 빚을 질 수 있고 빚을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못 갚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갚기 위해 최근에 우리 이상민 씨가 말하자면 방송에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갚아 나가는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도와주려고 하고 결국에는 극복해가는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이든 5천만 원이라든 나라에 갚아가면서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나라에 대한 또 자기 진 부채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것은 좀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측면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궁금한 건, 김병민 박사님, 인사청문회라는 것도 우리가 거쳤지만, 일단은 법무부 장관 혹은 앞서서 민정수석에 임명할 당시, 청와대 민정실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한다고 들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청와대에 오래 계셨으니까 알 텐데, 이 일가에 나라로부터 128억 원이 있고, 빚을 한 푼도 안 갚았고, 심지어 김영주 의원 지적했던 것처럼 나라의 빚을 안 갚으려고 차명으로 다른 부동산에 자금을 빼돌린 정황까지 지금 나왔는데 이런 거 조사 안 하고 임명한 거예요? 민정수석으로서 이러한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민정수석이었고 그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곧바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은 거의 불가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왜 언론이 그토록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신상털이식의 검증이 나서느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역할을 청와대가 안 해서 언론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갔으면 저 웅동하고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게 지금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128억 개 빚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연이자가 붙어서 저렇게 빚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저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전처는 오히려 무슨 일 합니까?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으니까 돈 달라고. 이렇게 받아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로부터 지금 빚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가족이 웅동학원부터 받아야 될 돈이 있다고 소송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니까 청문회 과정 속에서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렇게 받아야 될 돈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면서 웅동학원도 사회로 환원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웅동학원은 사학으로서 재단입니다. 재단은 법인이고 법인이 이사회를 통한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걸 사회로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조국 전 장관과 어머니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학원이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이게 언론에 이 같은 보도가 없었다라면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이러한 각종 의혹 제기가 없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라도 이번 정경심 교수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웅동학원에 관련된 문제에 반드시 끝까지 검찰이 예.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언론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입니다. 특히 KBS에 대해서 앞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던 유시민 이사장이 한겨레 신문과 JTBC, 손석희 사장까지 비판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조국 사태의 과정에서는 JTBC가 별로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지금 일부 받고 있는 건데 시청률도 툭 떨어졌고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JTBC를 접촉했어요. 손 사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JTBC를 해보려고 접촉하다가 안 됐대요. JTBC가 이번 과정에서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김정은 씨 같이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거까지 내가 자세히 얘기를 좀 알겠습니다. 그렇고 손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김경록 씨가 JTBC를 찾아갔는데 인터뷰를 안 해줬다. JTBC가 언론으로서 역할을 못했다. 특히 조국 보도와 관련해서 제 역할을 못했다. 시청률 뚝 떨어졌다. 손석희 사장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 PB가 조선일보와 먼저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경위로 그 다음 이뤄진 게 KBS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KBS 인터뷰 결과에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JTBC를 접촉했다. 손석희 사장님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안 됐다고 했다. 그래서 저를 만난 거다. 백보양보해서 다른 언론사들은 우리가 포기한다고 치자. 아니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 재단이 언론사를 포기하고 말고를 왜 합니까? 본인의 권한 밖이에요. 박용진 의원이 자꾸 한 말이 생각나요. 오버하지 마시라고. 한겨레는 그런 기대를 예로부터 봤던, 출생부터 봤던 곳이다.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타사 보도를 따라간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지금 한겨레 신문이 조국 수호 안 했다고 유시민 이사장으로부터 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JTBC 손석희 사장까지 조국 수호 안 했다고 유시민 이사장에게 혼을 나고 있는 듯한 그런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이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겨레도 뭐 백보양보해서 다른 언론은 우리가 포기한다고 치자. 한겨레는 그런 기대를 예로부터 봤던, 출생부터가 그랬던 데인데 한겨레도 훨씬 상대적으로 보면 나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따라간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자, 박정희 대표님 청와대에서 춘추관장 하셨잖아요. 춘추관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들이 다 청와대를 출입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언론사를 관리하는 춘추관의 관장 역할을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의 말대로라면 KBS, 한겨레, JTBC는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수호 안 했다고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커요. 그리고 그 언론이 사실은 그 전체 사회의 중심을 잡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솔직하게 대응하고 이러는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갖고 있는 인식의 생각은 언론마저도 이쪽은 우리 편, 이쪽은 니네 편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본인이 지금 언론인인지 유튜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저는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조국 장관의 대변인인지 아니면 어디 방통위원장인지 언론마저도 저렇게 쭉 갈라놓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식의 근저에 과연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조선일보 처음에 김경록 씨가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그러는데 조선일보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매체도 굉장히 그 김경록 씨를 인터뷰하려고 여러 번 접촉을 했지만 하지 못하고 끝내 못했다. 지금도 연락하면 뭘 언제든지 뭐 이런 기사를 쓰는데요.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얘기한 조선일보에 접촉했는데 안 해줬다. 그리고 KBS 인터뷰했는데 실망스러웠다. KBS 인터뷰 관련해갖고 논란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권이 몇 달 전 우리 정부에서 그다음에 총리께서 나서서 말씀하셨던
가짜뉴스와 뭐가 다른지 유시민 이사장이 하고 있는 게 가짜뉴스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가지 맥락만 보더라도 제가 가짜뉴스라고 정의하지 않겠어요. 정의하면 또 저한테 시비 걸 때, 저같이 뭐 범민한테는 안 하겠지만 시비 걸 테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저런 게 가짜뉴스 아니에요. 저런 게 국민들 호도하고 국민들 갈라놓고 잘못된 정보를 줘서 달리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가짜뉴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그냥 이렇게 정체를 분명히 나오셔서 차라리 나는 어느 진영을 옹호하기는 위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지지자도 설득하고 반대파도 설득하시는 게 맞지. 뒤에 앉아서 마치 나는 무슨 지식인이냐, 언론인이냐, 유튜버이냐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척하면서 저렇게 국민들 갈라놓고 가짜뉴스 만들어서 여론 호도하는 일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 발언을 들은 한겨레 신문사와 KBS, JTBC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화가 날 만한, 분노할 만한 발언을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한겨레 신문 훌륭한 신문사입니다. JTBC 훌륭한 방송사예요. KBS 그래도 훌륭한 우리 공기업, 이번 KBS 기자들 노조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자, 유시민 이사장,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운하다라고 발언한 거예요? 김영주 의원님.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의 그 박근혜 탄핵 시점으로부터 JTBC가 이 정부, 문재인 정부의 출발에 거의 같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JTBC도, 물론 모든 언론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본인이 더 기대가 높고, 뭐 말하자면 마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소위 촛불 어떤 시민 문화제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식과 같이 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국을 지켜주기를. 그런 것들이 아마 깔려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의 인식은 사실 매니키안적이에요. 우리는 선이고 당신들은 악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언론을 하면 좋은 언론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언론, 이런 식의 편가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은 오히려 언론의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 언론 개혁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역으로는 반개혁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발언 논란 때문에 운명이 엇갈린 두 명의 개그맨이 오늘 주목되고 있습니다. 개그맨 김영희 씨와 개그맨 강성범 씨인데 처해진 상황이 전반됩니다. 먼저 조국 딸 발언 논란에 방송까지 접은 김영희 씨. 김영희 개그맨은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개그우먼이에요. 일단 재밌고 또 위트 있고 개그 콘서트 많이 즐겨봤었는데, 김영희 개그우먼 지난 14일 팟캐스트 방송 중에 금수저에 관한 주제를 얘기하다가 딱 이 한마디 한 거예요. 조국 딸 느낌 나요. 금수저 얘기하니까 박탈감 느껴요. 자, 과연 이 발언, 김영희 씨의 이 발언이 앞으로 김영희 씨가 받게 될 처지와 합당한 발언인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요. 거센 비판 본문, 경솔했다, 특히 거북해, 언론에 너덜너덜하게 찍힌 가족 얘기를 이렇게 해야 하나, 풍자하려면 정확한 사실 알고 하라. 김영희 씨 개인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집니다. 정치에 대한 무지함으로 가볍게 생각, 앞으로 신중하겠다. 사과를 했는데도 특정 세력들 있잖아요. 특히 이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는 그런 세력의 네티즌들로부터 계속해서 입에 담기 힘든 맹비난에 공격을 받습니다. 결국 김영희 씨 방송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송인이 방송을 중단한다는 건 엄청난 의미예요. 결국 그 압박에 못 이겨서 방송계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개그맨 강성범 씨는 조국 전 장관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에 조국 장관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이야기들 많았죠. 조국이 아니면 안 되느냐라는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국이 아니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자, 강성범 씨는 저 촛불 집회 무대까지 올랐습니다. 자, 똑같은 시사적인 발언을 했는데 방향만 달랐어요. 김영희 씨는 특히 한쪽 진영의 편을 들었다라고 볼 수도 없는 발언이었는데
결국 방송계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장혜영 교수님. 예. 옳지 않아요. 게다가 김영희 씨가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조국 장관 전 장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금수저 개그맨들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본인은 금수저 출신 개그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 박탈감이 느껴진다라는 표현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딱 떠오른 게 아마 조국 전 장관의 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금수저만 딱 떠오를 정도로 사실은 조민 씨가 그 당시 화제가 됐던 사람이었었고 아마도 거기에 이제 강력하게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대개는 하필 또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에 상처받고 왔는데 힐링을 하러 왔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그 댓글을 다신 분들이 좀 과했다는 생각은 누구나 아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김영희 씨의 표현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발언 중에 나온 게 아니었었고 조국 딸 느낌 나요. 조민 씨 얘기입니다. 저 부분이 그렇게 지금 무언가가 왜곡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학력이 위조됐다거나 뭐 스펙이 위조됐다거나 위조가 아니라고 쳐도요. 그게 위조가 아니라 제대로 다 그 인턴을 했고 제대로 다 채장을 받았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거야말로 금수저 집안의 스펙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가 아닌 이상, 우리 어머니가 뭐가 아닌 이상은 쌓을 수 없는 스펙들을 쌓은 게 맞거든요. 이게 좀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인정할 만한, 그러니까 물론 금수저를 비난할 건 아닙니다만 인정할 만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방송을 중단할 정도라면 저는 저 뒷부분에 팟캐스트 방송 측의 입장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와닿았는데 이제는 겁이 난다. 방송하기가 겁이 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전에 우리가 뭐 언론 통제한다 그러면 굳이 뭐 권력층에서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런 보도하지 마 이런 거를 언론 어떤 그 압력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네티즌들이 굉장히 힘이 세고 지금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터넷 방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다가 와서 댓글을 다는 분들의 얘기를 목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에 특정 아마 이제 김영희 씨나 팟캐스트 측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폭발적으로 와서 쏟아붓는 비난들, 댓글들 이런 것들에 겁이 난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의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 개그맨들까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없는 시대인가 지금이? 이런 또 의문점도 드는 참 가슴 아픈 사건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희 씨가 뭐 방송계를 떠나는 건 아니고 예. 하던 팟캐스트를 그만둔다고 하지만 그 팟캐스트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배은 박사님. 네. 이게 뭐가 더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출연 좀 자제시켜 라고 하는 블랙리스트 나쁜 건데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의 진영에 마음에 안 든다고 좌표를 찍어서 사람들이 그 좌표에 따라서 막 가서 한 사람이 방송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고 한쪽 진영을 선택해서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뭐 김재동 씨나 뭐 광성범 씨나 많잖아요. 주진우, 김어준, 김미화 씨 특정인들이 계속해서 어떤 방송의 어떤 그런 권력과 기회를 독식하는 게 그건 괜찮고 블랙리스트는 나쁜 건가요? 이제 헷갈려요. 게다가 더 나가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포도하거나 아니면 막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에 대한 인권과 인격을 침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김영희 씨의 발언에서 그런 게 단 한 가지로 느껴지나요? 저는 조국 장관 딸 느낌 나요. 조국 딸 느낌 나요. 박탈감이 느껴져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붙잡고 조국 전 장관 딸이 보여주고 있었던 지금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지 아닌지를 한번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씨 발언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용납하기 어려운 댓글들을 다는 거 저는 이거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우리 축구 스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환호하는 축구 영웅 손흥민 씨가 북한에 갔다 오고 나서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 다행이라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랬던 손흥민 씨한테 악성 댓글을 또 남기기 시작해요. 정치의식이 없다. 남북 간의 관계 문제 속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느냐.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이걸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들의 사고로 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방송을 하고 있는 공인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풍자하고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하게 나가려고 하는 것들은 특히나 공인으로서 해야 되는 저는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 씨는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인으로서의 책무에 아주 충실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스스로 방송을 접어야 되는 세상이라면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협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조국 전 장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라면 스스로 나서서 지지층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쓴소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이번엔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북 성향의 대학생 단체가 미국 대사관의 담을 넘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요, 그래도 고양이는 무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담 넘고 시위하고 대사 관저까지 침입한 친북 대학생들의 영상부터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자, 한 나라의 대사관, 그것도 미국 대사관이 무참하게 뚫린 겁니다. 대진현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 담을 넘어서 침입한 거예요.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줄여서 대진현 반미 친북 성향 학생단체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대진현 19명 사다리 2개까지 들고 가서 담 넘었어요.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방위비 문담금 인상 반대 경찰이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검찰은 7명에게 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구속영장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황당한 거는요. 이렇게 이 친북단체의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 담장을 넘어서 대사 관저를 침입하는 동안 경찰이 수소방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사다리 2개 들고 미 대사관저 경비초소 지나갔지만 무사 통과. 시위대가 사다리 2개를 동원해서 미 대사관저 담 넘기 시작하자 의경 3명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건데 이게 황당한 게 저희 취재진도 연락받고 갔거든요. 취재진보다 늦게 경찰이 도착했어요. 정보도 없었던 거예요. 경찰봉도 없이 비무장 상태로 3명 떨렁떨렁 온 거예요. 배낭 메고 담 넘는데도 사다리에 경찰들은 손도 안 댄 채 월담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다리를 치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걱정해서 무리하지 않았다. 여학생의 신체 접촉이 어려워서 여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뒤늦게 경비 인력을 늘려서 체포한 19명 중 7명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미 담을 넘은 비였습니다. 자, 변한봉 변호사님. 뭐 경찰의 이 황당한 대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대사관저 담 막 넘어 들어가도 돼요? 절대 안 되죠. 국제 협약에 의해서도 대사관이라든가 대사관저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해당 국가가 이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사실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대사관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저를 침범했다는 것은 미국 영토를 침범하고 미국 백악관을 침범하고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경찰의 대응이 너무 좀 아니했던 측면은 있었죠. 더구나 이제 경비뿐만 아니라 정보에 있어도 상당히 조금 미흡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 이미 보니까 이제 친북 성향의 매체, 특정 성향의 매체들은 그 사전에 도착해서 저 사연을 취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정보가 아닌 상황에서 경찰은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었고 오히려 뒤늦게 와서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 사다리 치우면 학생들 다칠까 봐 사다리 치우지도 못했었고 여학생들이니까 괜히 그 신체에 대한 뭐 성희롱 시비가 있을 걸 우려해서 여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너무나 아니하고 경비와 정보 모든 면에서 실패했던 대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국무부에서 입장을 발표는 했었는데 더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이건 우리나라 주권에 대한 문제고 상당히 조금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는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김영주 의원님, 이 대사 관저가 뚫렸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인데 이 대진현,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김정은 만세 외쳤고 나경원 원내대표실도 무단으로 점거했었고 또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에게 이른바 협박소포 자자 끝까지 벌였던 단체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올해 1월 31일 날부터가 이런 시위가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단체예요. 이 단체도 종북단체고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그 인권단체라든지 평화단체라든지 반전단체하고 좀 다릅니다. 역사성으로. 한 총의 업으로부터 건너왔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찰 자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기 어떤 규정력을 좀 가지고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이 일이 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그 해리스 그 대사가 벌써 두 번째다라고 하는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작년에도 중국 동포가 말하자면 담을 넘어가서 안을 수승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번의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준 거나 다름 아닌데 사다리를 들고 가서 담을 넘는데도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손도 못 댄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공공기관들, 공기업들 성과급 잔치했는데 경영 잘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두 번째는 이준석 최고위원 당직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한 외교관 동성 배우자 청와대가 인정을 했고 네 번째 최순실 씨 함께 보시죠.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기업 35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순이익이 3조 줄고 총 부채, 빚이죠. 9조나 급증했는데 임원들에게 총 78여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문재인 케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만한 공기업 경영 등으로 순이익은 줄고 부채가 급증했는데 경영 잘했다라며 임원 한 명당 평균 4,930여만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준 것. 7개 공기업은 부채 비율이 100%를 넘고 적자까지 냈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이야, 이 같은 성과급 잔치는 사회적 책임 점수 평가를 19점에서 30점으로 늘리고 일반 경영관리 항목의 배점을 31점에서 25점으로 줄여서 가능했습니다. 이에 되려 수익성 지표가 개선된 한국마사회와 한전 KPS의 임원들은 전체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낮게 만든 분들인데 성과급 안 줬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영이 악화된 공기업까지 높은 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지급한 건 명백한 모럴 해저드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국민들 세금 들어가는 기업들인데 박정호 대변인 또 청와대 계셔보셨지만 성과급 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가 10조 가까이 증가했는데 거기다 대고 한 명당 5천만 원 성과급 줍니까? 이게 아까 기준까지 바꿔가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이 변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공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때문에 분명 수익성이 최대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수익성이 주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세금 막 쓴다고 해서 그 기업이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19점에서 30점으로 배점을 올려놓으니 지금 그 한전 굉장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 그만두고 태양광 많이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사회적 평가 많이 줬다고 하면서 평가 접수 많이 줘서 성과급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옳았는가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경영 성적이 오히려 좋아진 마사회, 그다음에 한전 KPS 같은 기업들은 경영 성적이 좋아졌는데도 성과급 전혀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공기업은 뭘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여전히 평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과급 주겠다는 걸 가지고 일부 잘못된 정책을 쫓아가는 공기업에 대해서만 이런 후한 평가를 주는 것, 국민들 세금이 정말 아까워서라도 다시 한번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지금 나라빚 많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기업들의 이런 부채들도 사실은 국민들에게 결국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성과급 준 기준이 혹여 김영주 의원님 청와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청와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말 잘 듣는 공기업들은 그래 잘했어 라고 돈 주고 말 안 듣는 마사회나 한전 KPS 같은 그룹들은 경영 성과가 나아졌어도 돈 안 주고 약간 그런 수단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사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죠. 사실은 이 정부가 오히려 큰 공공개혁을 해서
말하자면 그 경쟁력이 없는 공공기관들을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역으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기관의 부채나 말하자면 경영 지표를 더 악화시키는 데 일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주의 경제학자 코로나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핍의 경제학이다. 결핍의 경제. 우리가 성장하는 동력보다 말하자면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지불하는 비용이 낮으면 그거 자체가 점차 성장 동력을 떨어뜨려서 결과적으로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돈잔치할 때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엔 두 번째 핫플입니다. 바른미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에 이어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직을 박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 안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 바른미래연구원 주관 행사에서 이준석 최고가 안철수 전 의원을 겨냥해서 X신, 안철수 때문에 사람이 둘 죽었어라고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돼서 당 윤리위가 국민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며 최고위원직과 지역위원장 측이 해제 징계를 내린 것. 이준석 최고는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지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없다고 한 사안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다시 선임한 윤리위원장이 징계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자, 한편 손학규 대표는 황교안 대표와 만나서 보수통합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일어서기는커녕 망할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한층 높였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말리지 않겠습니다. 갈 때면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바른미래당 망치지 말고 빨리 가십시오. 유승민 의원은 소명을 다하고 탈당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본회의 역할을 다한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한 것.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에 대해선 반문재인 하자고 어영부영 합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단 진보의 가면이 벗겨졌는데 보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혁신하지 않으면 이들의 위선적 포장수를 또 당한다며 보수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선 동참 의사를 서둘러 밝혀주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갈 길 간다. 이렇게 입장 내비쳤습니다. 김병 박사님, 일단은 그 유승민 의원이 탈당하겠다라는 방침은 밝혔어요. 손학규 대표도 탈당할 거면 빨리 탈당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탈당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수통합, 그러니까 정계 개편의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바른미래당 내에서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만 따지면 숫자 이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움직이는 운신의 폭이 좁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한 15명 정도가 그룹핑을 형성해서 몸집을 키운 다음에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에 대한 명분을 바탕으로 정계 개편 속도를 좀 높이겠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사람들이 좀 나가줘야 손 대표가 하고 싶은 건 중도 정당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2016년도에 있었던 국민의당 바람을 한번 일으키고 싶은 모습인 거거든요. 서로가 각자 원하는 색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이제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10월 말부터 11월 달은 모든 것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계 개편의 이슈를 굉장히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정치권의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세 번째, 네 번째 핫플 소식 연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리셉션 행사에서 이례적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국 주재 111개국 대사, 17개 국제기구 대표 등을 청와대로 불러서 행사를 가졌는데 동성 부부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내외도 청와대에 초청한 것. 터너 대사와 이케다 히로시는 25년째 함께 살고 있는 부부로 지난 2013년 뉴질랜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서 법적으로 혼인한 관계인데요. 한국에 주재했던 외교관이 동성 배우자와 함께 청와대에 초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터너 대사는 SNS에 제 남편 히로시와 함께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게 커다란 영광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에 따라서 동성혼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며 이례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내법상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 특히 문재인 정부가 동성혼을 인정한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죄의 편지를 썼습니다.
최 씨가 불러준 내용을 변호인이 받아 적는 간접 서신으로 최 씨는 대통령 취임 전 일찍 곁을 떠났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국민 마음에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 나쁜 악연들을 만나 대통령에까지 죄를 쓰여들여 고통과 괴로운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탄핵에 가담했던 세력들이 무리수를 둬 대통령을 탄핵하고 뇌물죄를 씌우는 것은 역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지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 같은 인연으로 나타나지 않겠다.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내내 사죄한다며 편지를 끝맺었습니다. 실제 이 편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최순실 씨가 제3자를 통해 편지를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죠? 최순실 씨의 후회는. 자,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